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들, 저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들, 그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Q&A를 할 수 있도록 6만 구독자 달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들을 제가 나름 추린다고 추렸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타임라인에다가 각각 그 질문 리스트를 넣어둘 테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셔도 되고 다 봐주시면 제일 감사드리고요. 이건 어차피 이제 좀 토크하는 내용이니까 베트남에 대해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행 꿀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이런 직업이나 능력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정착하고 살기 좋다 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굶어 죽기 딱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직업으로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싶은 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베트남어 실력, 언어 실력이 그냥 뭘 하든 그냥 살기만 해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직업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일을 할 때 매뉴얼을 만들고 사람 인력 관리를 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뭐 꼭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베트남에서 한국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인력 관리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편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입사원으로 딱 막 들어갔을 때도 제 교육을 마치고 제가 이제 실무에 투입이 되자마자 바로 옆에 함께 일하는 베트남 직원이 붙어서 2인 1조로 함께 일을 했었는데 저도 신입인데 그 베트남 직원을 제가 교육을 시켜서 함께 일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팀장이 되고 났을 때는 한 5명 정도 되는 베트남 팀원들을 그 팀원들한테 제가 직접 일을 할당도 해주고 어느 정도로 일이 마무리가 됐는지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전략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건 뭐 직무를 막론하고 뭐 사업가분들은 말하실 것도 없고 일반 직장인들도 이왕이면 내가 좀 인력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업무를 매뉴얼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비단 뭐 인사팀, 관리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편도 지금 베트남 직원 몇 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죠? 우리 팀은 15명 있습니다. 15명을 한국인 몇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2명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갑질을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나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잘 대우하는 인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다 뭔가 삥 둘러가는 얘기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 직업을 막론하고 잘 된 분들을 보면 이 세 가지 특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어든 영어든 어느 정도 사람들과 소통할 언어 실력이 있고 업무를 매뉴얼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 안 그래도 주변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봤는데 사실 대부분 다 잘 살고 계시고 그래서 딱히 그동안 저희는 국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다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 꼽자면은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떤 언어를 먼저 배우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의견 조율 이게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국제 결혼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단점에 대해서는 난 잘 피부로 와닿진 않지.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의 의도는 신문에 베트남 국제 결혼 쳐보면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뭐 돈이라던가 비자라던가 나만의 목적만 취득하고 뭐 도망을 갔다거나 알고 봤더니 뭔가를 속였다거나 베트남에 가정이 있는데 아닌 척 속였다거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좀 안 좋은
사례들 때문에 그냥 진짜 순수하게 둘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이미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집안이 되게 좋거나 여자의 경제적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모든 한국인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제 결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 사람들의 일반적인 월급과 실제로 느껴지는 물가 차이, 이걸 질문을 주셨는데 인터넷에 보면 1인당 월 44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는 워낙 고소득자들이 많고 여기가 빈부격차가 진짜 큰 국가 중 하나예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베트남 지인들 중에서도 저보다 동생인데 월 200만 원 버는 동생, 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버는 베트남 언니 있거든요. 사실 제가 경제 관련 콘텐츠는 좀 다양한 관점으로 다뤄둔 것들이 있거든요. 이 화면에다가 제가 지금 썸네일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 신입 경우에는 대졸, 신입, 그리고 영어 가능자에 한해서 한 1,000만 동 정도를 지금 저희가 주고 있거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도 베트남 직원들의 월급 수준이 한 1,000만 동에서 1,400만 동 사이였어요. 신입 사원도 있고 경력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팁 적정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기준은 일반 뭐 로컬 식당이나 한국 식당이나 그냥 내가 만족했을 때 줄 수 있는 게 팁이잖아. 내가 지금 진짜로 주고 있는 팁은 5만 동이에요. 5만 동에서 진짜 10만 동까지. 팁이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 솔직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딱 얼마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의견을 물어보신 만큼 답변을 드려봤는데 솔직히 자기 기분이 좋고 자기 기분이 내키면 10만 동, 20만 동씩 주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또 여기서의 또 일반적인 최저 시급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일부 분들께서는 팁을 막 10만 동, 20만 동 주면 또 생태계가 파괴된다. 괜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바라게 만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서비스의 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돈을 안 주면은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트남 살면서 가장 헛했던 문화 차이는 뭔가요? 나는 두 가지를 물을 건데 첫 번째는 낮잠. 낮잠이 왜? 학창 시절 때부터 지금 사회생활까지 그 낮잠이 이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밥 먹고 자는 거야. 점심시간은 낮잠 시간인 거야. 한국은 일부가 낮잠을 자는 거라면 여기는 거의 한 10명 중에 9명? 그렇지. 오피스에서 바닥에다가 깔고 자는 거는 조금 저도 신기하긴 그렇지. 했어요, 처음에. 바닥에 박스 같은 거나 담요를 깔고 돗자리 같은 거 일단 돗자리를 다 가져와. 챙겨와요, 회사에. 한국에서는 자더라도 자기 사무실 자리에서 좀 자거나 복지가 좋은 회사들은 이제 그런 잘 수 있는 수면실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자는데 여기는 다 일단, 바닥에서 진짜 자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 점심시간에는 일단 모든 불을 다 끕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진짜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빗자루질하고 맞아, 좀 힘들지. 나는 진짜 내가 민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웬만하면 다 그걸 꼽더라고. 2024년을 사는 한국인들은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빗자루질을 하면은 당연히 다들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기도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한국도 예전에는 좀 그런 인식이 덜하지 않았을까? 식당에서 담배도 피우고 다 했으니까. 너는 어때? 저는 새끼 손톱을 되게 길게 기른 사람들이 많은 게 좀 충격적이고 신기했어요. 특히나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기르더라고요. 새끼 손톱만. 그래서 맞아. 더 신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미신적인 사고랑도 연관이 있대요. 새끼 손톱을 기르면 행운이 찾아오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부의 상징, 여유로움의 상징 좀 그런 게 있대요. 택시 기사들. 그랩 기사분들.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좀 무뚝뚝하고 경직되어 있는 느낌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있고 속에는 좀 정도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택시 타거나 했을 때 인사 안 받아주는 분들도 있고 좀 무뚝뚝한 분들을 많이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가까운 데 가자 그러면 보통 인사 안 받아줘요. 나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질문을 보면 택시 기사님뿐만 아니라 호텔 종업원,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랬대. 근데 어때? 그 베트남 분들이 외지 사람들에게 상냥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도 좀 무뚝뚝하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좀 경계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치. 베트남에서도 좀 그런 성격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뵌 게 아닐까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서비스 직군에 계시는 분들의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탑인 나라는 한국이 워낙 탑이라서 호텔이건 식당이건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다른 나라 승무원분들은 우리 한국 승무원분들처럼 막 엄청나게 친절하고 항상 웃고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 너무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더 무뚝뚝하고 경직돼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공감합니다. 네, 베트남 내 지역 갈등 유무를 물어보셨어요. 베트남에도 지역 갈등이 확실히 있죠. 네. 네. 일단 과거에 이념적으로 대립을 했었잖아요. 하노이가 있는 북부 쪽이 공산주의를 지향했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호찌민이 있는 남부 쪽이 반공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베트남 전쟁까지 한 거니까 그 잔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들이 지금까지도 좀 남아있는 편이긴 하죠. 젊은 세대들이나 뭐 요즘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살면서 느끼긴 느꼈어요. 제가 하노이에서 10개월 동안 베트남어 공부를 하고 그 뒤로 바로 호치민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약 9년째 살고 있는데 하노이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호치민 남부 사람들은 좀 발라당 까졌다 이런 느낌이고 호치민에서 하노이를 보는 느낌은 약간 아이 저런 보수적인 것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도 느껴본 게 좀 하노이가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온 시티다 보니까 좀 더 전통을 중시하고 예의 범절을 준수하고 그런 것들이 보수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 호치민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온 도시다 보니까 완전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조금 더 개방적이고 오픈 마인드고 약간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의 지역 갈등은 조금인지 많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있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고부 갈등이 있는지. 베트남도 일단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고요. 가족 간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시되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 드라마 중에서 송중버이 넷종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게 내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방영하는 내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흥미로웠으면 이게 1등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부 갈등은 있는 편이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위험한 점, 여행객들한테 위험한 점은 제가 영상 촬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초반에 되게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택시 기사들이 밑장 빼기 많이 한다고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그랩 타시고 그랩에 카드 등록해서 써라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계속 당한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남편 지인분들 중에서도 당할 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신규 버전으로 한 번 더 찍어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오시기 전에 꼭 한 번씩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제일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시는 무조건 그랩을 이용을 해주시고 진짜 여의치 않다, 비나선, 아일린 이용하시고 돈을 꺼내지 마세요. 꺼내더라도 택시기사가 그걸 가져가게 냅두지 마세요. 이왕이면 택시들도 다 카드 결제가 되고 그랩에 카드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진짜 베트남에 처음 와보시고 내가 지금 아직 베트남 분위기가 잘 파악이 안 됐어 이런 상황이라면 이왕이면은 최대한 카드를 활용하시고, 만약에 내가 돈을 어쩔 수 없이 꺼내야 된다 근데 잔돈이 없다 그럼 그냥 50만 동짜리 하나나 20만 동짜리 하나만 꺼내세요. 택시 기사들이 내가 계산해 준다고 돈 보자는 거 절대 바로 한 4-5장 바닥에 흘려버리고 바로 털립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 질문은 마무리하고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가이드인가요? 남편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사실 직업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일단 가이드는 아니고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는 해외 영업이 주 업무였었고요. 퇴사를 하고 지금은 엔잡러라고 해야 되나? 직업이 이제 2개 이상이 됐는데 주력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마케팅 회사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더니 그때 달렸던 댓글들이 댓글 알바 하냐는 말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Q&A 영상을 통해서 좀 해명을 하자면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 지난 영상에서 하도 자세히 말 안 해준다, 직업을 너무 자세히 말 안 해주고 얼버무린다라는 말이 많았어가지고 어차피 Q&A이기도 하고 이까지 보신 분들은 제 얘기도 궁금하신 분들일 테니까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마케팅 회사에서 그 마케팅 회사에 의뢰를 한 사업장들의 브랜드 블로그에 직접 글을 쓰기도 하고 이미 쓰여진 글들을 좀 마케팅 관점으로 어떻게 구매 전환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피드백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댓글 작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상품 서비스를 알리는 것,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을 쓰는 것, 그런 일들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은? 제 직업은 한국 회사에서 그냥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소재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 너무 부끄러운데 남편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 분들도 꽤 있었어요. 연애 스토리 궁금하다. 원래는 남편이 직장 선배였어요. 같은 회사를 다녔었고요. 선배 하다가 오빠가 되고 남친이 되고 남편이 되고 회사가 이렇게 무서운 공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때 다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호치민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출장을 가서 만나게 됐었고요. 장거리잖아요. 그냥 다낭이랑 호치민이 비행 시간 보면 1시간 20분 이렇게 뜨거든요. 차로는 일단 이동이 불가능한. 그랬는데 그때 남편이 한 주 3회 정도를 호치민에 평일까지 힘을 내서 내려와서 저녁에 내려와서 같이 밥을 먹고 밤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서 비행기 당일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퇴사까지 하고 호치민까지 내려왔고요. 좀 이렇게 저한테 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본인의 그런 확신도 많이 보여줘서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벌써 결혼 7년 차가 됐습니다. 결혼할 때 다들 너무 어린 나이에 해서 후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7년 동안 너무 잘 살아내고 있고 그때 뭔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면 뭔가 단칸방에 살아도 같이 뭔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남편이 성실하기도 했어요. 단칸방에 살아도 내 밥을 굶기지는 않겠다. 그런 인상을 줘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 정도만 하고 패스. 남편분은 베트남어, 그리고 황세유기님은 영어를 배울 때 꿀팁이라던가 특별한 공부법이 있을까요? 일단 남편이 언제부터 베트남어를 배우셨죠? 저는 18살 때부터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때 어떻게 배웠나요? 근데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정말로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진짜 배운 베트남어니까 한국에서 배우는 거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당시에 이제 세옹 기사라고 이제 지금의 그랩바이크 저는 이제 그걸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되게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고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이제 그 기사분들한테 써먹고 가족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거 배우면 써먹고 그러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현지에서 부딪힌 게 제일 컸다. 그치. 내가 배운 거를 바로바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 이게 아닐까 싶어. 저는 제가 막 네이티브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굴 만나도 어느 정도의 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라서 막 어떻게 영어에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 이런 건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게 언어도 마치 운전처럼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만 폭풍 늡니다. 왜 그 외국인이랑 연애하는 분들 보면은 언어가 되게 빨리 늘잖아요. 영어든 베트남어든 소통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기한 게 한 4, 5년 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해외 출장을 가면 제가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이 물건을 막 팔기 위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고 직업을 바꾸면서 영어를 안 쓰니까 외국인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뭔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안 쓰면 결국 까먹게 되더라고요. 모국어도 까먹는 판에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싶어서 바로 그때 전화 영어를 등록해서 선생님이랑 막 얘기를 좀 하고 했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 최대한 외국어를 영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살았던 곳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경상북도 혹은 대구 출신인데 억지로 서울말을 쓴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났고 대학교도 부산에서 나와서 엄청 많은 분들이 경북대 출신 아니냐고, 예전에 제가 지방 군대 나왔다고 했더니 경북대인 것 같다 말투를 보니 하셨는데 부산대이고요. 그리고 억지로 서울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베트남에 나오면서 또 취업을 했더니 너무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수도권 표준어를 쓰는 분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경북에서 오신 분들 다양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말투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서울말을 흉내내는 경북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경남 사람입니다. 황새유기 뜻, 이것도 진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 이름과 남편 이름에서 한 글자씩 땄고 거기다가 서유기, 프로그램 이름명 신서유기도 있잖아요. 그 신서유기의 유기를 합친 거예요. 유랑기 이런 느낌으로. 남편이 네이밍을 했어요. 할 것이 한국보다 부족한 베트남 살이인데 어떻게 베트남에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냐, 많이들 골프에 빠지시는데 너무 극성인 것 같아 저는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결국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 다 운동이기는 해요. 뭐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거나 유산소 하거나, 저는 필라테스 센터도 다니고 있고요. 또 러닝도 간간히 하고 있고, 남편도 다 그냥 운동으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가 운동하기에는 좋기는 해요.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한 부분도 있고, 여기가 은근히 찾아보면 막 크로스핏, 테니스, 피클볼, 주짓수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건 다 있고, 물론 호치민 기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은근히 동호회도 많아요. 러닝 동호회라던가 테니스 동호회, 피클볼 동호회, 이게 축구, 농구 동호회, 또 이게 한국인이 하는 거 말고 베트남 사람들이나 외국인이 만든 소셜 모임들도 되게 많거든요. 주로 이런 거는 페이스북 통해서 공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한국 영화 유명한 거 개봉하면 보러 가는 정도? 맛있는 거 식도락 즐기는 거? 그게 취미생활이긴 하고, 한국에 비해서 조금 취미생활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못해서 아쉬운 건 등산이에요. 호치민이 산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뒷산이라도 꼭 한 번은 올라갔다가 옵니다. 베트남 살면서 피부병이나 물갈이 문제 없었는지? 네, 저는 없었어요. 저는 피부는 없었고, 음식은 하노이에 처음 갔었을 때 식중독에 걸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간간히 뭐 장염 걸리는 거 말고는 크게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미 적응돼서 괜찮아진 건가? 근데 웃긴 게 운동하기 전에 되게 많이 아팠단 말이야. 내가 맞네. 맨날 장염이다, 위염, 감기다. 독감. 근데 운동하고 나서 안 아파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 때문인지. 그러네요. 베트남 때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사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물갈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부분 안 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이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베트남 여행 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거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거는 무조건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각각 본인 기준의 탑 베스트 도시를 여쭙고 싶다. 탑 1부터 도시에 말해볼까? 도시 이름으로. 오케이. 하나, 둘, 셋. 달란. 달란. 진짜 안 짰어요, 진짜. 저희는 또 겨울이 없는 이 여름 도시인 호치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12월에서 3월에 딱 단락하면은 가을 날씨처럼 찹찹하면서 건기라서 비도 안 오고 에어컨이 필요가 없고 후드 입고 다니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날씨 하나만 좋아도 진짜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달라지. 그리고 난 좀 내 취향이 바다보다 산인가 봐. 그래서 그냥 좋더라. 그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사파가 좋았거든. 말하다 보니까 저는 좀 고산지대 위주로 좋아하나 봐요. 태국 가면 치앙마이 좋아하고. 나는 무이네. 그 이유는? 무이네는 어떤 도시냐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해안 도시인데 야짱 이런 데처럼 막 발전되진 않았어요. 야짱이나 다낭이나 이런 데랑 아예 다르지. 여전히 시골 마을이고 한적하고 그냥 진짜로 소음공이 없고 조용하고 그냥 바닷가 있고 정말 할 게 없어요. 가면 저는 그 할 거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저는 하롱베이에서 크루즈 투어 했던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암 괴석들 사이에서 하룻밤 밤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기암 괴석 보면서 나도 하롱베이. 저도 하롱베이. 약간 따라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파이팅 넘치는 둥이를 데리고 갈 만한 여행 도시. 아무래도 아이랑 함께라면 아이가 좀 즐길 만한 게 있어야 되고 엄마도 조금 힐링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다낭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낭에서 바나힐 올라가면 그 안에 막 놀이기구도 있고 오락기 같은 맞아, 것들도 맞아, 많고 맞아, 맞아. 좀 테마파크로 해서 같이 기념사진 찍기도 좋고, 또 다낭에 아시아파크라는 놀이공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나가보면은 호이안이 있어서, 근데 그 호이안이 완전 몇백 년 전 그 도시 분위기가 그대로 보존된 고대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 있거든요. 좀 자녀한테 교육적인 장소도 될 맞아. 수 있고. 다낭이 또 엄청나게 또 여행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 맞아. 딱딱딱딱. 그래서 약간 파이팅 넘치는 둥이를 데리고 다닐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여행 그치.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이미 한국 여행객들이 워낙 많아서 그치. 한국인이 좀 여행하기 편하게 돼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지체 장애인이 갈 만한 도시를 물어봐 주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관광지나 식당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호치민이 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어디를 깎아서 동네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평지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치.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호치민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식당은 당장 딱 어디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구글 맵으로 찾아봤을 때 계단이 없고 1층에서 식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 좀 다녀보면서 추천할 만한 곳들이 생기면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갈 만한 휴양 도시. 저는 이거는 이번에 완전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무조건 호이안입니다. 맞죠. 저희가 예전에 각각 다 한 번씩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방콕을 가봤거든요. 방콕이 너무 좋기는 한데 대도시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호이안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그래도 해외여행까지 오셨는데 적당히 볼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좀 나가면은 다낭은 그래도 좀 더 볼거리가 있고, 또 호이안도 그 옛날 베트남의 수백 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 좋은 리조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조트 반, 관광 반 이렇게 잡고 가기가 호이안이 좋지 않나. 카페 쓰어다 외에 추천 커피나 가볼 만한 카페, 박시우도 카페 쓰어다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쓰어다가 커피 원액에다가 연유만 섞은 거면 박시우는 커피 원액에 연유에 우유까지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미세한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추천 커피는 코코넛 커피. 홈카페에 있는 코코넛 커피 스무디 말고 그냥 그 코코넛이랑 커피를 섞은 코코넛 커피도 드셔보시고, 카페에 따라서 아보카도 커피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먹어볼 만한 개성 있는 커피입니다. 가볼 만한 카페들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페를 테마로 잡아서 여행을 오고 싶다면 저는 달랏을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달랏이 진짜 이색적인 카페들, 인스타그램 감성들의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달랏을 그냥 카페 투어만 하러 가는 여행객들도 되게 많거든요. 달랏 추천드리고, 호치민에서는 제가 한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명절 때 기간에 여행을 하게 돼서 명절에는 문 닫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 일정 변경이 어려운데 설 명절 여행 팁이 있을까요? 명절이 문 닫은 곳이 많기는 해도 아예 다 닫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꼭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구글맵에서 상호를 쳤을 때 전화하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전화를 해서 문을 열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냥 10% 비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10% 비싸도 한국에서 어차피 밥 먹고 카페 가고 마사지 받는 것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그냥 10% 더 내지 뭐
라고 좀 쿨하게 먹고 오시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가 올해 설에 여기 호치민에서 유명한 꽌부이 식당을 갔더니 아예 그냥 메뉴판에 붙여뒀더라고요. 때 기간이라서 10% 더 받습니다. 10%를 더 받는 이유가 명절에 여기 직원들 인건비가 비싸져요. 베트남이 또 공휴일이 많이 없는 국가 중에 또 하나잖아. 근데 또 설날이 엄청나게 중요한 명절인데 명절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좀 고마움이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스트레스가 덜 하지 않을까. 역지사지를 그냥 해서 맞습니다.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뭐 댓글로 바로 답변을 남겨드린 케이스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미 답변을 드려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Q&A 영상 찍게 해주신 저희 6만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파이팅하는 황새요리가 돼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 coat and hat are covered in frost, and you're standing on my front